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수능 시험이 있는 목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오늘 아침에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먼저 꼭 들여다봐야 할 뉴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 재판이 미뤄지다가 3년 만에 있었죠. 역시 피고 측의 일본 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건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점을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하고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 청세 이런 거짓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이 황당한 주장을 1년 동안의 외교 방향을 드러내는 보고서인 외교 청서에 버젓이 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5년에 이랬다고 그러니까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해지지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폭발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폭발은 액체 연료인 니트로메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사 배울 때 흑사병이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21세기 중국에서 2명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흑사병이라는 게 급성 열성 전염병이고요. 숙주동물인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건데, 간혹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튀어나오는 균이나 분비물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당국은 환자 2명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 중이고, 전염을 막기 위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마쳤다고 합니다. 14세기의 그 중세 유럽에서요, 이 흑사병으로 2,500만 명이 숨지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일이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역시 어김없이 수능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아서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5도에서 10도가량 더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특히 인천, 서울, 강원, 서해 5도, 경기도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요.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지금 수능 시험장에 다 도착해 있겠죠? 오늘 추워서 더 떨릴 텐데 각오 단단히 하시고 떨지 마시고 실력 발휘 다들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핫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의 박수유 기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살림하는 남자 엄빠 권영찬 씨, 그리고 곽지연 살림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능일이라 권영찬 씨는 우리 방송도 1시간 늦게 하는 줄 알고 허겁지겁. 아니, 왜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네. 10시까지 등교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방송도 1시간 늦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늘 8시에 시작합니다.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수능 시험이잖아요. 네. 여기서 다 수능인가요? 아니에요. 네? 저는 학력고사였어요. 네.
저도 학력고사세요. 학력고사. 수능 세대. 3대 3이네요. 네. 네. 수능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시나 정시로 뭘로 가셨어요? 저는 정시. 정시. 네, 정시. 저도 정시. 정시? 저 때는 정시만. 정시만. 또 그것도 갈라지는군요. 네. 재수하신 분은 없나요? 접니다. 재수했습니다. 예. 네. 수능 다들 이제 그때 생각하면 아우, 네.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날은 돌아가는 또 그건 빼고 싶네요. 남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냐면요. 네. 군대 깜짝 놀라고 네. 수능 깜짝 놀라고. 네. 맞아요. 우리가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의 교육, 내 자식의 군대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과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대신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이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학고와 영재고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사실상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1974년부터 특목고가 처음 생긴 1991년 이전의 고교 평준화 체제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예요. 6년 남았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네. 유은혜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네. 발표를 한 내용이죠. 2025년에 파격적으로 네. 지금 특수목적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한다. 네. 이게 무슨 뭐 폐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럼 지금 나온 대로 국제고, 외고 없어지고요. 일반고로 바뀝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사고라고 부르는 네. 네. 자율형 사립고들도 일반고로 바뀝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이제 일반고 전환해라. 근데 이제 학교마다 평가를 해서 점수 미달은 일반고, 예. 점수가 높으면 그래도 일정 기간 유지, 다음 평가 때까지는 봐줘 그랬는데 네. 2025년에 그냥 일괄적으로 없어지는데 전국의 학교가 몇 개냐면 79개, 예. 자사고 42개, 그리고 이제 국제고, 외고 37개, 그러니까 79개가 일반고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이게 고교 서열화를 파괴한다, 네. 해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면 흔히 우리가 교육특구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강남 8학군. 네. 이런 데는 오히려 그러면 학교에 더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네. 정시 비중도 늘린다는데 옛날처럼 사교육 플러스 대학 잘 보내는 학교가 있는 쪽들이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당장 나오기 시작했죠. 진짜 교육 정책의 변화인데 이제 집값으로 튀었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집값으로 요즘 튀어버렸어요. 엄마들 모이면 저도 학부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 특목고 폐지되는 얘기만 해요. 네. 그럼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은 벌써 뭐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된다, 목동 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아빠 남자로 통하는데요. 네. 근데 보면은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주위로 이사를 많이 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정말 좋은 학교에 가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공식 성립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예를 든다면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네. 당국대 부속 중고등학교와 숙명여중고로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쏠림 현상이 심해지겠죠. 그 근처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특목고인데 네. 이제 좀 있으면은 일반고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학교들이 이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소위 입시 명문이라고 불렀어요. 네. 저희 때도 하도 서울대만 보내서 네. 좀 연대 가면 안 돼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얄밉네. 제발 연고대 얄미워, 쓰게 네. 해주세요. 네.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고요. 아, 자, 근데 왜냐면 학교에서 그게 그렇게- 학교의 실적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연대 물리학과를 네. 가고 싶은데 왜 서울대 농대를 가야 되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네, 그때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입시 명문이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들은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쌓인 학교들에 가고 싶은 게 학부모들의 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맞아요. 심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특목고가 사라지면 당장 2020년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네, 네.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요, 강남 파락군으로 유명한 지역들은 학원들 때문에 뭐 건물 임대료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이 대표 지역인 대치동 보시면요. 이 대치동 학원과 상권 월세가 지금 강남구에서 가장 비쌉니다. 이 도곡, 대치, 음마, 한티, 요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구역이 물론 뭐 산발적으로 이 학원가가 광범위하지만 집중돼 있는 곳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 이 대칠동 대로변하고 이면도로 이쪽 보시면 학원하고 부동산 제일 많고 예, 지금 이게 임대료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 뭐 강남 불패신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뭐 강남이나 주요 도심지에도 임대 문의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정말 상권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대치동과 목동 주위에 사실은 낮에 가보잖아요. 학원을 보낸 엄마들이 커피를 먹고 식사를 하고 또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거기는 문전성시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는 아이들이 여행 가방 바퀴 달린 거 있잖아. 네, 캐리어를 밀고 그거 가죠. 다 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네. 거기 지금 어때요? 거의 뭐 학원하고 부동산이 제일 막 사실 뭐 20여 년 전에 저 네. 학원 다닐 때만 해도 거기 거기가 굉장히 다니셨어요? 대치동에서? 그쪽에 저도 있었습니다. 뭐 캐리어까지는 아니지만 그 연식이 나오네요. 20년 전. 네. 하여튼 그때도 한창 그렇게 붐이었는데 지금 엄청 네. 더 심해졌고 지금 상권 임대료도 굉장히 네. 지금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신사, 압구정, 역삼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비싼 동네로들 알고 계신데 지금 압구정이 10만 4,600원, 이게 그 상가 3.3제곱미터 이당 가격이 네. 압구정동이 13만 4,600원, 역삼이동이 13만 5,900원, 신사동이 13만 1,300원인데 이게 지금 강남구는 16만 8,400원, 대칠동이 이렇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아무래도 앞서 뭐 살림하는 오빠 권영찬 씨가 말해주셨지만 그 주변의 카페에서 그렇게 정보들을 아니, 근데 엄마들끼리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오른다면서요. 맞아요. 월세가 더 오른다면서요, 이게. 2만 얼마인가? 14만 그럴 것 같아요. 2,400원 대비 2만 6천 원이 올랐다. 그런데 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 전세도 네. 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강남구 대치동에 전용 면적 한 84제곱미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네. 요거 20평형대 아파트거든요. 음. 근데 전세 가격이 지난 7월에는 12억 원대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지금 호가가 15억 원대예요. 이게 집값이 아니고 전세가. 전세가. 그러니까 여름, 가을 대비 4개월 사이에 3억 원이 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좀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전세가가 이런데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은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보시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9%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 경우 이 상승폭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모두 0.1% 이상 올랐고요. 또 강남 4구 상승세가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동작구도 이 0.13%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 강남 집값이 오르는 자체가 이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매물이 풍기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지금 거기에 이제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지금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좀 안 내놓고. 안 내놓죠. 네,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의 발표 때문에 네. 여기 지금 교육특구로 다시 붐이 일겠네? 더 그러면 오르겠네. 이게 내년 봄에 내놓으면 어떨까? 내년 가을에는 얼마가 될까? 지금 지켜보는 기대 심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 일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네. 지금 다 휴업 상태라고 해요.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일부 매물이 나오다 하더라도 금매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복덕방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 은밀히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 첫째 도연이 친구 엄마가 민수 엄마인데 네. 그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세요. 근데 지금 물어봤더니 특히 입학 시즌에는요, 정말 매물이 씨가 말릴 정도로 없다고 합니다. 그쪽에. 특히 입학 시즌에. 강남구 쪽으로. 네. 요즘 이사철이거든요. 이사하는 집들 많이 있던데요. 내년에 이제 진학을 앞두고 또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남 특구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을 포함해서 더
확대하면 교육 특구들은 매물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거래 가격 분석해보니 강남과 강북 이 평균 집값이 3억 3천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두 지역 간 격차가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이 올해 7천만 원 가까이 더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 낮춘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특목고 폐지로 아무튼 강남 집값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부 국토부하고 이렇게 교육부가 좀 이렇게 멀리 있는 모양이죠. 멀리 있죠. 가까이 있으면 좀 이렇게 될 텐데. 심리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교육부의 입장은 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예, 지금 이 교육 정책 입시 제도 발표와 네. 뭐 우리가 교육 특구 강남 이 집값 쏠림 현상은 관련이 없다. 근데 사실 지표를 좀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2017년에도 입시 제도는 지금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네. 2017년 고교 체제 전환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통계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강남 3구의 이 부동산 가격 변동 폭과는 교육 정책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는 정서하고는 조금 네. 다른 정서인데 그렇다면 목전이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2020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2020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 얘기로 하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저거 맞아 의심하실 네. 테니까 제가 근거를 갖고 왔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전문 기관입니다. 여기서 2020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최근에 열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내년 서울은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매물이 없으니까 수요는 크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의 비중이 예. 줄어들 것이다. 무슨 비중이? 공급 비중이. 그럼 여기 더 원하는 올라가네. 건 많은데 네. 원하는 건 많은데 매물은 줄어든다라고 네. 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집값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네.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급을 늘려주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떤가요? 맞는데 공급을 늘리려면 건설사들이 막 지으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네. 약간 찬물이 최근에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 들어보셨죠? 네.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는 이미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강남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 여러 군데 재개발 택지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건설사들이 그럼 새롭게 지어서 용적도 늘어났고 네. 일반 공급도 있고 이거 비싸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격을 제한해 버리니까 마진이 안 나와. 그럼 이걸 지으려는 의욕이 떨어져. 네. 그래서 신축 이제 안 짓겠다라는 건설사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어쩌면 좀 건설 경기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평가되는 만큼 주택 공급은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아니 근데 또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지을 땅이 없으니까 네. 뭔가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걸 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또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사실 이제 이 재개발 택지들도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조합이 결성되잖아요. 하나는 정부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꺼리는구나. 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발하는 거,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네. 미니 신도시 이런 건데 이건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그건 또 외곽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지가 또 달라서 네. 선호하는 쪽하고는 거리가 있고 아까 인프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하고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지금 원하는 것과 공급되는 곳이 그러게. 차이가 좀 차이들이 있네요. 있습니다. 네. 어때요? 예, 실제로 전문가들이 건설 경기 봤을 때 수주액과 투자액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 주택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이 내년 수주액이 최근 6년간 통틀어서 가장 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전망에 따르면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얼마나 좀 늘어나긴 하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에서 이 통계를 발표했어요.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지은 지 5년 이하, 이게 신축
신축 아파트, 예. 아까 새로운 건물을 선호하니까 네. 이게 공급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10.4%예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10채 중에 한 채가 새 집이네. 그런데 문제는 2022년 앞으로 3년 후를 내다보면 네. 6%대로 떨어져요. 아. 왜냐하면 건설 의욕이 저감됐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는 신축 건물, 새 아파트 공급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막 결혼해서 집 알아보는 친구들 많은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수도권 쪽을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네. 수도권 쪽의 집값은 근데 수도권 어떤가요? 쪽 집값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 거긴 또 떨어져.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교육특구, 강남특구, 이거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전세가 4개월 사이에 3억 올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네. 지금 정부 예상은 집값은 떨어져요. 수도권은 특히 이제 경기 지역 포함해서 0.3% 오히려 주택 저긴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올해는 지금 0.4% 하락인데 네. 내년도에는 0.3%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적금 좀 깨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집 좀 사도 되겠어요? 떨어진다니까 산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집이 없으니까. 수도권 지역에. 갑자기 제가 좀 위험해져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내년에 권 선생님하고 이제 얼굴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마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 못 드리지만 예.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수요자다. 내가 실제로 살려고 지금 투자나 재테크 개념이 아니라 실수요자 개념이라면 지금부터 내년까지 어느 시기에든 필요할 때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매매는 그런데 전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도 하락하는데 지금 수도권 전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특구는 오르고 있다고 올라.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전반으로 보시면 평균 1% 정도 전세 가격도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네. 네. 전세나 구매나 네. 내년도에 수도권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문제는 어떻게 정부는 지금 안심하라고 하지만 예. 교육특구의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는가가 문제로 보여져요. 예. 우리가 처음에 교육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집값 사회 전반으로 퍼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만이 아니고 사회부총리를 갖죠. 그죠? 이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저의 끼치죠. 걱정은 뭐냐면요. 네. 지금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네. 이 큰 소리를 막 치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내년에 총선 나오실 전망이에요. 아. 만약에 그 직을 내려놓고 나오시면 다른 장관들이 오실 텐데 네. 또. 이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것인가 네. 국민들이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 해 이러면 어떡하죠? 새로 해 그러면 이제 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와서 또 새로 분석해 드려야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누가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제가 네. 준비했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 잔악깨나 불조심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바로 이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불조심 강조의 달.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는 빨간 걸로요, 여기. 불조심 강조의 달, 잔악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포스터 표, 뭐 이런 거 경진대회하고 막 맞아요. 이랬었어요. 네. 네. 특히 겨울철은요, 이 연관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은 계절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요, 이 여름, 가을철 화재를 합친 수보다 겨울철 화재 건수와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도표로도 보이시잖아요. 네. 네, 올 추석 연휴 첫날에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50대 부부가 숨졌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추석 연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집안에 뭐 남편, 아내, 아들, 딸, 아들, 친구 이렇게 5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불이 나니까 아들하고 친구는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했고, 예, 저기 보이시죠? 네. 딸은 보일러실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이웃의 도움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불일랑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부모를 가족이 네, 그냥 이상 가족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예, 남편은 밖으로 추락해서 숨졌고 아내는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두 자녀와 그 친구는 화상으로 이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겨울철에 이런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워낙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 이렇게 해서 캠페인이라고 하죠. 네. 조금 이 화재에 대한 이제 대비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의 대표적인 원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보내다 보니까 대표 원인은 이 따뜻한 난방기구가 될 텐데요. 왜 겨울이 되면 전기 히터, 전기장판, 전기 난로 등 이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뜻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내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꼽아볼게요. 네, 저는 추위를 워낙 많이 타서요. 벌써 난방기구들 다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충 먼지만 툭툭 털어서 쓰고 있는데 좀 위험. 그러면 위험합니다. 오. 이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겨울철 난방기구를 꺼내서요. 사용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지 먼지만 털면 될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찬찬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내용을 잘 듣고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안전점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난방기구 사용 전 체크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 플러그. 이거 콘센트 꽂는 그 플러그. 그렇죠. 가장 네. 기본이 되겠죠. 기본. 예, 저는 예. 사실 따로 확인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플러그를 플러그에 확인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네. 난방기구를 꺼내서 사용할 때요. 표면에 먼지를 잘 제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플러그나 내부까지는 꼼꼼히 따지지 않는데요. 전열부 부위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요. 정전기랑 유도전류로 인해서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전에 플러그를 비롯해서 기기 내부, 콘센트까지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가 어려우면은 왜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네. 휴대용으로 먼지를 쫙 빨아들이면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네. 여기서 보충하자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꽉 꽂아주셔야 돼요. 예. 네, 네. 좀 헐겁게 꽂거나 이렇게 완전히 꼽혀 있지 않으면 그게 또 화재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플러그를 꽂을 때도 좀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꽉 안 끼잖아요. 네. 요게 입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서 역시 또 스파크가 맞아요. 일어나는 화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들 끼웠는데 그 위로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치다가 아이고, 불안해. 큰일 납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지금 영상에서 보여준 플러그 너무 많이 꽂았어. 그래서 저런 것도 좀 조심해야 네, 돼요. 네, 맞아요. 네, 자 다음 거. 피복. 아하. 피복. 피복? 이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또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벗겨진 부분으로부터 혹시나 아까 말했던 뭐 담요나 먼지 그러면요 이게 접촉성에 의해서 네. 화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이게 공기가 건조하잖아요. 네. 그럼 막 정전기 일어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플러그, 뭐 피복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조금만 신경 쓰면 별거 아닌데 안전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가장 기본만 지키면 된다는 말씀인데 네. 이 쉬운 걸 놓치는 분들이 많고 깜빡깜빡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게 화재로 이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강아지가 많이 이제 씹어 먹어요. 이거를 전선을? 전선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벗겨져 있는 집들이 있는데 주인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키우니까 또 저희 그런 걸 집이 아네. 그래요. 그럴 수 있을 딱 것 보면 같아요. 벗겨져 있어서 깜짝 놀라요. 네, 한번 꼭 좀 확인해 알겠습니다. 보시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난방기구의 고장 여부. 이거 확실하게 확인해야죠. 네. 왜냐하면 기계가 고장 나면요 네. 기본적으로 스파크나 접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충돌돼서 부딪히겠죠. 그러면 또 화재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난방기구의 접선 그렇군요. 사실 근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터가 발열이 돼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또 다른 발열이 있어서 외부는데 뭐 화상을 입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발열이 느껴진다라면 좀 오래된 거는요.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교체 시기를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한번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누전 차단기를 잘 보시면 거기 스위치 하나가 있는데 시험 버튼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차단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눌러도 반응이 없다면 이게 고장 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루빨리라도 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플러그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 네. 먼지 터시고요. 피복, 이거 전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난방기구의 고장 여부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화재 없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난방기구의 대표적인 화재 원인은요, 뭐 큰 주의가 아니라 사소한 주의의 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난방기구를 점검 안 했다 하신 분,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한번 보시면은요, 아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용하실 때 여러모로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차근차근 소개드릴 텐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난방기구도 두 분
MC가 궁합이 잘 맞잖아요. 네. 그 궁합이 있습니다. 네? 궁합이. 난방기구가요? 네. 그러니까 왜 음식을 먹을 때 어디 가서 궁합 봐야 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에도 뭐 돼지고기야 새우젓을 먹으면 좋다, 네. 뭐가 좋다, 이 음식 궁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궁합을 함께 먹으면 건강에도 좋은데 만약 이게 안 맞으면 건강은 네. 살짝 해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난방기구에는 어떻게 살면 찰떡처럼 잘 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지 제가 꼼꼼히 궁합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모이세요. 난방기구에 궁합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4위부터 볼게요, 이거는. 네. 4위. 온풍기 플러스 가습기. 왜냐면요. 이게 최악의 궁합이에요. 주부분들이 온풍기와 가습기를 나란히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풍기 틀면 건조하니까 가습기 같이 사용 많이 그렇죠. 하는데 그죠? 안 되나요? 근데 왜 난방기구는요, 특성상 왜 뭐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뭐 해주야라고 해요? 습기나 물에 네, 네. 가까이 맞아요, 가지 맞아요. 마십시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왜냐면은 화재 위험이 있는데 난방기구랑 습기를 잡는 거랑 같이 놓으면은 네. 이게 그냥 둘이 그냥 맞아. 여기는 헤어질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잘못 맨날 싸우게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굳이 써야 된다면요, 멀리 떼놓으셔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온풍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관리를 해줘야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풍기 사용할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도,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지 않은 곳에 좀 건조한 곳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보면요. 습기가 가득 찬 욕실에서 난방기구 사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도 위험한 건가요? 요즘에 사실은 뭐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방진, 방수가 또 많이 돼 있고 방수도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자제품은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혹시가 물기나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처럼 9살, 6살 아이들이 있으면요, 이 물을 갖고 장난하다 보면은 꺼진 상태에서 이걸 켜게 되면 큰 화재로 연결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확실히 물기가 제거됐는지 아니면 습도가 남았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욕실 난방의 경우에는 좀 욕실이 항상 습하니까 네, 건조하게 맞아요. 하기 위해서 계속 틀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터가 과열돼서 이게 또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외출하게 되신다면 욕실의 난방기구를 좀 끄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자동으로 틀어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30분 이내로는 꺼지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풍기하고 가습기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네. 얘는 띄워놓으세요. 네. 자, 3위입니다. 전기난로하고 건조대. 전기난로, 건조대는 이거 빨래 말리고 그렇죠. 이러려고 네, 가까이 네. 두기도 하고 이러는 연관이 없을 것 같죠? 네. 저희 어린 시절 저기 학교에서 난로 떼다가 그 옆에다가 제 옷이 누렇게 타버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 바로 주부들이 빨리 말려고 그 앞에 건조대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넘어지거나 예. 아니면 조금만 가까이 있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열로 가열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실수가 많냐면요. 네. 이게 붙어 있으면 불이 붙는 걸 뻔히 알지만 거리를 안전하게 뒀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복사열이 전달되고 있어요. 예. 공간이 있어 보이지만 복사열이 정말 위험한 게 어. 지난해에 종로 9길 고시원이라고 네. 화재가 났는데 정말 저소득층 분들 7분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때도 추우니까 전기 히터를 틀어놨는데 거리가 있지만 목재로 된 벽에 열이 계속 전달되다가 어느 순간 화르륵 화재가 난 겁니다. 복사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 육안으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서도 이 겨울철 특히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전열기에서 나오는 열만으로도 불이 충분히 가열돼서 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소방청에서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줬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사열로 인한 화재 예방 방법도 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죠? 이 같은 의미로 건조대뿐만 아니라요, 침대, 커튼 등 가연성 물건은 아무래도 좀 멀리 해두는 게 좋고요. 겨울철에는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을 만한 물건들은요, 난로 근처에 두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이 수납 공간에 채워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방기구가 있다 하면 그 주변에 한 20cm 정도 거리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은 네. 남편이 자꾸 술집에 가다 보면요, 이 자꾸 눈을 딴 데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 차단해야 되는 것처럼 겨울철에는 뭐 커튼이나 불에 좀 이렇게 탈만한 거는 좀 가연성은요, 이렇게 네.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왜 예전에 난로 뗄 때 네. 그때도 이렇게 난로가 있으면 펜스 쳐놨었잖아요. 맞아요.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 정도는 접근해서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전기난로하고 건조대 멀리 두십시오. 2위 2위 보겠습니다. 전기장판과 라텍스인데 맞아.
라텍스 위에다가 또는 라텍스 밑에다가 전기장판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이 많죠. 라텍스 재질의 기구는요, 요즘 뭐 흡수율이 높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뭐 주방에서도 쓰고 거실에도 쓰고 침대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화학 성분으로 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걱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동두천시의 한 빌라 거실에서 네. 거주자분이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 온열 매트 깔고 주무시다가 네.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화재가 나면은 사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다행히 이 경우에는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만 안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저는 어제도 저렇게 잤거든요. 아이고. 네, 네, 저는 항상 전기장판을 올려두고 같이 자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뜨거우니까 자기 전에 껐는데 괜찮지 않나요? 그냥 온기만 느끼는데 그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해요? 지금 이번 경우에도 이 동두천 화재의 경우에도 계속 켜 있었던 게 아니라 뜨거우니까 끄셨어요. 네. 근데 아까 복사열 얘기도 했지만 열은 사라지지 않고 흡수되고 모여 있다가 일정 지점을 넘었으면 발화된다는 거.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이 궁합은 같이 안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텍스도 가장 위험하지만요. 우리가 요즘에 메모리 폼이나 매트리스 위에 금방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많이 쓰죠. 전기장판을 많이 했는데 뭐 어디 제품 보면 뭐 띄어도 이게 전기 뭐 이게 안 흔들린다 뭐 그런 데인데요. 맞아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든다면 물 위에 만약에 드라이기를 놨는데 키면 어떻게 됐어요? 아유, 큰일 바로 나죠. 큰일 나겠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이왕이면은 전기장판을 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바닥에 불연성 화재 바닥에 까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바닥에 깐다고 하더라도요, 그 위에 또 이렇게 무거운 물건들을 올려놓으면 안 위험할 되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가끔 보면 전기장판에다가 뭐 히터를 올려놓거나 거기다 왜 더 히터를 따뜻하려고 원풍기를 올려놓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히터 올려놓는 건 정말 아찔한. 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냐면요. 다 쓰신 다음에 전기장판 보관할 때 네. 이걸 접어서 보관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에 전선이 있게 되니까 이게 전선을 이렇게 자꾸 접었다 폈다 접었다 펴면 그것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배워가는 게 정말 많네요. 그럼 이제 1위 한번 볼까요? 근데 그게 다음에 꺼냈을 때 네네. 그 안에 전선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이렇게 까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긴 점검을 해봐야 네네. 되겠네요. 그래서 그죠?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고 확인해 주는 게 좋죠. 네네. 이게 딱 돼 있는지. 네네. 1위입니다. 멀티탭하고 난방기. 아이고. 이건 기본이에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네. 제 노트북 컴퓨터 있죠. 그리고 게임기 있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 맞아요. 있죠. 네. 게다가 또 해서 히터 있죠 하다 보니까 이 멀티탭에 사실은 4개가 있다고 다 끼우는 게 아닌데 여기 4개 마지막에 또 5구짜리를 또 구멍이 다섯 개를 또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소비량은 딱 100만 쓰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런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아니 저렇게 하는 지금 거예요. 저것 때문에 네. 바로 2주 전에 지난달 29일인데 네. 울산 중구에서 화재가 났어요. 네. 화재가 저렇게 났어요. 되는 거거든요. 주방 아파트 멀티탭. 화재는 정말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네. 이때도 정말 한 20여 분 만에 진화가 돼서 다행이지 경찰 2분 그리고 이 주민 2분이 경상을 입었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소동이 예, 예. 네, 저도 이 사건 들었는데 이게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멀티탭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겨울 되면 침대에 누워서 이 멀티탭에 전기장판, 휴대폰 충전기, 가습기까지 다 꽂아놓거든요. 근데 이게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감전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최대한 적게 꽂아두는 게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일 정답은요. 사실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기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바로 벽에 붙은 콘센트나 멀티탭이 아니 그냥 벽에 꽂은 플러그에 꽂는 게 좋은 것처럼 이 난방기 같은 경우도 전기를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멀티탭은 위험하고요. 그냥 벽에 붙여 있는 플러그에다 꽂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멀티탭에도 사용 기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방은 영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용 기간 1, 2년 이하로 사용 기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1, 2년? 네, 이제 멀티탭은 2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용 기한이 지난 멀티탭은 화재 사고의 위험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탭을 가지고 왔다 하면 거기에 이제 처음 사용 기한, 예. 처음 사용한 날짜를 좀 매직펜 같은 걸로 적어 놓으시고요. 날짜가 뭐 1년에서 2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좀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야,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저희 네. 집에 멀티탭이 지난번 이사 올 때니까 한 5년 된 건데. 네. 저도 한 그런 5년. 저 경우가 지금 많죠.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명이 1, 2년이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니 웬만한 집 다 그럴걸요? 멀티탭 꼭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멀티탭에 다 꽂아놓으시면 큰일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어머니가 전기값 아끼려고요 어디 가실 때마다 다 껐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지금 다 켜놔. 근데 거기서 불 나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우. 불 튀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네. 내 소중한 재산 그리고 인명피해까지 있으니까 이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조심을 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당황해서 그냥 물부터 부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불이 나면 무리하게 그 스스로 끄려고 하시지 마시고 즉시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신 후에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또 옷에 불이 붙었다 하시면 바닥에 쓰러져서 구르거나 그땐 물에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철 난방기구 이 궁합도 중요한데요. 이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외에도 주의할 게 정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뭐죠? 네. 뭐가 뭐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난방기구로 인한 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예 겨울에는 난방기구를 못 써요. 왜냐하면 둘째 아이가 난방기구에 있다 팔을 다 댄 적이 있었고 그래요? 심지어는 다리미를 했는데 이걸 또 밟고 지나간 적이 아이고, 아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유의해야 되는 게 난로를 실수로 직접 만지는 접촉성 화상보다요. 네. 이 따뜻하다 보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떨어져서 일정 부분 하더라도 이게 화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인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상은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데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단백질로 구성된 우리 피부는요. 따뜻하다고 느끼는 섭씨 45도에서 60도 사이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왜 우리가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쬐면요. 화상 입는 거나 똑같은 네. 원리니까요. 주의해야 되니까 낮은 온도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시면 또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때문에 저온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직접 이런 매트나 전기장판에 닿은 채로 잠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화상이 입을 수 있으니까 옷은 반드시 입고, 그러니까 피부가 닿지 않게 해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수능이 있으면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춥다고 이렇게 핫팩을 이렇게 몇 개씩 넣어주는데 오늘 많이 가져갔을 그게 거예요. 안에 옷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잘못하던 핫팩도 이 저열에서 고열로 바뀔 수 있어갖고 화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저 야외에서 방송할 때 이런 계절에 야외 방송 우리 다음 주 가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핫팩을 이렇게 옷 입고 있으면요, 요 안에 다 꽂아요. 네. 저 예전에 여기 배 있는데 한번 했다가 여기 한번 화상 입은 적이 큰일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초콜릿 위에 핫팩을 올려놨었는데 네. 딱딱했던 초콜릿이 5분도 채 안 돼서 저렇게 완전히 그럼. 액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달걀과 삼겹살을 핫팩과 함께 담요로 덮어두고 2시간 후에 열어봤더니 이게 핫팩 온도가 무려 66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달걀이랑 삼겹살이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푹 익어버렸어요. 어이구 저래요? 정말요? 삼겹살이 진짜 익을 익었다. 정도라니까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난방기구나 핫팩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바닥에서 사용하는 온풍기나 라디에이터 히터는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은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넘어지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히터 등 전열기구 사용 시에는요. 적당한 거리를, 아까 저희가 나쁜 궁합을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유의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몸과 직접 닿는 뭐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는 그 위에 그냥 눕지 마시고 얇은 이불을 하나를 깔아주셔서 피부와 조금 떨어지는 시간을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거나 술에 취했을 때는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난방기구는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 이제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겨울철이라 이렇게 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는요. 소화기 집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소화기도 굉장히 오래된 거 많아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이 아니고 아마 그것도 사용 연한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갈아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겨울철 화재 예방, 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까부터 전 이게 궁금했는데 김치 냉장고 아니에요? 김치 냉장고가 네. 저희 스튜디오에 또 이렇게 나와 이게 있네요. 떡하니 아까부터 버티고 있었는데 네. 버티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박지영 맞아요. 살림 전문가가 네. 이거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네. 저기 집에 조금 요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김치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2대 이상 되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어요. 예. 요즘에 김치 냉장고는요, 김치만 보관하는 용도로 쓰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요? 김치만 뭐 넣는 게 고기도 아니에요? 넣고요.
않고요. 시원한 맥주를 원할 때 맥주. 맞아. 여기다 와인 넣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랑 다르게 김치 냉장고를 세컨 냉장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김치 냉장고 200%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200% 활용해요. 네. 네.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우선 김치 냉장고 여기 집에 다들 가지고 계시죠?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김치 냉장고와 일반 네. 냉장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속적으로 이 김치 냉장고는 자주 열었다 닫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온을 유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틀리나? 그래서 근데 여기는 또 기능 버튼이 네. 냉장고는 네, 그냥 네. 이렇게 맞춰놓고 그냥 하는데 이것도 뭘 누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김치 냉장고와 그 일반 냉장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냉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를 우리 뜨뜻한 온돌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냉장고는 온풍기 있죠. 훈훈한 바람이 나오면 온풍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좀 더 빠르시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돌방과 온풍기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자세히 네. 좀 듣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바닥 자체를 데우는 온돌 방식처럼요. 김치 냉장고는 저장실 외부를 그 냉각 코일로 감싸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냉각을 하는 직접 냉각 방식에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냉각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안에 온도 변화가 크게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네. 온도 변화는 1도 정도로 크게 심하지 않고 함께 수분도 이게 손실되는 양이 적어서요. 식품을 보관했을 때는 좀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한번 보면서 네. 한번 설명을 네, 네. 해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네네. 그리고 또 김치 일반 냉장고는요. 네. 제가 온풍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온풍기처럼 이렇게 그 냉기로 인해서 계속 이제 냉기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냉각 방식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조금 온도 변화가 큰 편이에요. 한 1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하. 되고요. 네. 그리고 수분 손실도 그만큼 큰 편이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보다는 좀 덜 신선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어느 쪽부터 열까요? 김치 냉장고 안에 네. 보통 어떤 것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김치 있죠? 김치. 일단 김치하고 네. 음료수하고 와인하고 맥주하고. 그리고 애들 잠재우잖아요. 맥주가 그렇게 맛있어요. 하나 두세 개는 넣어요. 김치 냉장고 안에다가 넣으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물건을 여기? 보시면 우리 집 살살 오징어에다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우유 넣으시는 분도 있고 쌀도 나왔어요. 쌀도 냉장고에 있고. 안 들어가면 여기다 햇살. 넣네. 심지어는 또 저온이다 보니까요. 고기 넣는 분도 많고요. 고기. 맞아, 우리도 과일. 고기. 그리고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도 네. 있고요. 이렇게 초콜릿 넣으시는 분도 초콜릿도 있고. 그리고 특히 발효식품 같은 네. 경우 이렇게 라또 재질도 네. 있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마요네즈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를 거의 냉장고처럼 쓰시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저 냉장고 파먹기라고 있는데 김치 냉장고 파먹기도 해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김치 냉장고에다가는 네. 어떤 걸 넣고 일반 냉장고에는 어떤 걸 넣는지 한번 분류를 해보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일단은 이렇게 사과 같은 거나 뭐 사과를 놓고 그리고 보자. 고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네. 여기에다가 우유는 안 될 것 같아요. 쌀 괜찮은 것 같고 요렇게 한번 넣어보면은 이게 맞는 건가요? 요거를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고. 그리고 요렇게. 네네. 네. 얘네는 일반 냉장고에 일반 냉장고. 넣으시고요. 왜냐면 우유는 자주 꺼내 먹어야 되니까. 아, 네. 그 잘 해주셨는데요. 네. 몇 가지는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아, 제가 살림 10년 차인데. 네. 저보다 좀 덜 되셨네요. 네. 대부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햅쌀이나 소고기 같은 경우, 고기류, 그리고 이렇게 식품,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 그리고 건어물도 이제 일반 냉장고에 많이들 넣으실 텐데요. 김치 냉장고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나 초콜릿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박스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보시면. 요게 실온보온관,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어떤 걸 먼저 꺼내 네, 실온이죠. 실온에는 실온을. 초콜릿과 마요네즈를 넣어요. 마요네즈 실온이구나. 네네. 이렇게 해서 박스 처리라면 보이기도 좋고 네. 뭐가 있는지도 네. 좋고 실온 보관이 좋아요. 초콜릿 네. 같은 경우는 냉장고 요렇게. 안에 있으면 잡내도 많이 흡수를 하고요. 그 초콜릿에서 그냥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한 초콜릿을 먹으면 뭐 멸치 맛이나 김치 맛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거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온 보관이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리고 마요네즈도 만드실 때 뭐 보면은 뭐 계란 노른자나 식초 그리고 소금, 식용유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온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마요네즈는 이렇게 블리층이 생깁니다. 블리층이 생기면서
들어가서 쉽게 상할 수 있고 썩을 수도 있고 세균 번식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콜릿과 마요네즈는 그냥 일반 냉장고도 말고요. 김치 냉장고도 말고 실온 보관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무엇보다 좋은 네. 게요. 안이 보이니까 얼마 전에 김치 냉장고를 다 봤는데 아내가 7년 전에 사온 영광 굴비가 날짜가 오래된 게 그게 딱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네. 안에 보이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요. 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는 일반 냉장고에 네. 일반 냉장고 그러면은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네, 일반 냉장고에다 네. 놓고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뭐 네. 보관하고 보온하고 숙성시키고 이런 기능들이 많은데 완전 식품이라서 그냥 일반 냉장고에서 그러니까 0도에서 10도 사이의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게 우유 같은 경우는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김치 냉장고에 넣는 게 좋습니다. 햅쌀이에요. 햅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청국장도 김치 냉장고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과도 사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소고기와 고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건어물까지. 건어물. 뭐 멸치, 오징어, 쥐포 이런 건어물까지도 김치 냉장고 안에 보관해 주시는 게 신선도를 훨씬 더 오랫동안 이렇게 보니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냉장고에 왜 저온실이 있잖아요. 저온실 같은 개념으로 써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먼저 그 청국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변질이 뭐 비교적 오랫동안 유통기간이 긴 편이긴 한데 계속 보관을 하면서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냉장고보다는 김치 냉장고의 보온 기능, 보관 기능을 활용하시고요. 맨 아래쪽에 좀 큰 통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자주 드시는 청국장은 작은 통에다가 일부 덜어서 일반 냉장고에다 놓고서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줄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라면은 음식은 조금 사서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너무 오래 맞아요. 보관하지 맞아요. 마세요. 네, 맞아요. 가서 그거 살 때 떡볶이 먹는 맛도 있고. 맞습니다. 네. 청국장도 거기서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소고기는 보통 어디 보관하세요? 저는 저온실에 보통 보관하거든요. 저온실. 네. 저온실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흔히들 집에서는 냉동실에다가 맞아요. 그냥 맞다. 얼려놓으시잖아요. 냉동실에 많이 넣어요. 네, 그러면은 조직에 변화가 생기면서 확실히 맛과 식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 고기가 가장 맛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보관하실 때는 김치 냉장고 안에 살얼음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얼음 기능으로 놔두면 이제 한 0도 안팎으로 온도를 유지해서 이제 고기의 겉에 살짝 얼음이 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선도도 유지되고 이제 손질할 때도 잘 썰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 냉장고에 고기도 보관해 주시고요. 그 대신 한 3일 이내로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더 오랫동안 보관해야 된다면 그때는 일반 냉장고에 냉동실에다가 보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통 네. 김치 냉장고 저희 집은 그 저쪽 베란다 제일 뒤쪽에 있거든요. 네. 요즘에 뭐 다용도실에 놔요, 어디에 놔요. 그런 게 또 근데 전기료도 좀 전기 절약하는데도 광일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치 냉장고도 이제 오랫동안 전기요금 많이 쓰지 않게, 많이 들지 않게 잘 이제 설치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어디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김치 냉장고 어디에 다들 두셨어요? 저는 안 보이는 베란다 구석. 베란다 구석. 저희 김치냉장고는 부엌 이쪽 한 켠에 있는데. 저도요. 저희 집도. 부엌 한 네. 칸. 뭐 부엌에 두거나 다용도시나 창고에 두거나 아니면 정말 발코니 쪽에다가 두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우리 MC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엌 쪽입니다. 그래요? 일단 발코니 쪽은 직사광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전기요금도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직사광선을 일단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엌처럼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곳이 좋고 다용도실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가 커서 막 소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기요금도 그만큼 많이 드니까 이제 부엌 쪽에다가 안전하게 벽면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를 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거기도 뒤에 보면 냉장고 뒤에 보면 먼지가 아, 말도 못하죠. 이사 갈 때는 한번 털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전기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엌 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먼저 경상남도 함양군 소식입니다. 함양군에는 최근 아주 특별한 놀이터가 생겼는데요. 장애 또 비장애 아이들이 모두 함께 뛰어노는 특별한 곳입니다. 2020년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홍보대사로 함양군과 인연을 맺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이 놀이터를 기증했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그네. 모든 게 신기합니다. 바로 옆에선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그네를 타며 미소를 짓습니다.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경남 함양군에 만들어졌습니다. 통학 그네는 이렇게 발판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터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선물한 겁니다. 2012년 호주 공연 당시 장애아동 놀이시설을 처음 접한 조 씨는 개인 돈을 들여 국내에도 시설들을 설치해왔습니다. 휠체어 그네를 보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렇게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분을 제가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알아보니까 아무도 모르시고 또 제작을 아무도 안 하셔서 놀이터를 기증받은 함양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이어지도록 더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 조수미 씨와 내년 행사도 더 뜻깊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수미 선생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그네, 또 장애인뿐만 아니고 통합, 같이 할 수 있는 그네를 또 기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뜻을 그려서 내년에 장애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할 그 계획입니다. 채널A 홍진우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하동군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30일 하동군에서는 김치축제가 열립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재배된 맛깔난 배추로 김장김치를 직접 담글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노란 배추 속살에 빨간 양념이 쉼없이 버무려집니다. 잠시 뒤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차려집니다. 지리산 구제봉 기슭에서 재배한 배추는 아삭아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모든 먹거리는 주재료가 중요합니다. 그 주재료가 직접 이렇게 높은 한 250에서 300고지 되는 높은 곳에서 주민들이 정성으로 가꾸기 때문에 아주 좋은 튼실한 배추가 됩니다. 오는 30일 경남 하동군에서 열리는 알프스 하동 김치 축제에선 청정 지리산에서 키운 배추로 직접 김장을 담글 수 있습니다. 체험비만 내면 절인 배추와 양념을 모두 준비해주고 담근 김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축제 참가자들에겐 갓 담근 김치와 함께 점심을 제공합니다. 누가 만든 김치가 최고인지를 가리는 김치 품평회, 김치 전시회도 열립니다. 가수왕 선발대회, 전통놀이도 진행돼 보고 먹고 즐기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장 주변에는 자연 휴양림과 미술관도 있어 늦가을 정취까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배영진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항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딱 2년째인데요. 지진은 주민들의 평범했던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어놨죠. 네,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는 지진의 상처들은 그대로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창문은 떨어져 나갔고 주차장엔 냉장고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입구가 막힌 아파트는 잡초만 가득합니다. 건물 전체가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노부부가 30년간 살던 집입니다. 요거 3층, 2동 3층. 2년 전 지진으로 이 아파트 지하 기둥이 무너지면서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농도 못 빼고 그릇도 못 빼고. 포항시가 건물을 매입해 재개발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진이 난 지 2년이 다 됐지만 지진으로 기울어진 이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96가구, 213명이 대피소에 남았습니다. 얼마 전 이 중 65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지진으로 부서진 집은 언제 고쳐준다는 얘기조차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뭐 정리 대장 다 왔다 갔어요. 금방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돌아서 안 되니까. 지진 피해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더딘 건 비용 때문입니다. 재해주택 복구기금 등 정부 지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감적인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7개월 전 발의된 지진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배윤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식입니다. 옹진군에 사는 주민들의 여객선 승선 절차가 간소화됐는데요. 옹진군과 한국해운조합은 사전 등록한 주민들에 한해 신분증 검사 없이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간소화 시스템은 오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미리 면사무소에 사진과 개인 정보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진도 소식입니다. 겨울 대파 왕을 선발하는 약대파 축제가 다가오는 23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겨울 대파의 명성을 이어가고 또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네, 진도 겨울 대파는 단단한 육질과 향이 강해서 음식 잡내 제거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샘놀이 공원에는 물순환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한국환경공단과 최종 경제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순환 테마파크는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빗물의 순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테마파크입니다. 네, 대전시는 250억 원을 들여서 2021년까지 물순환 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일. 그렇지만 수능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청소년도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수능시험 보고 5시 넘어서 끝나니까 네. 6시 넘어 집에 들어올 텐데 격려해 주시고 잘 봤어 이러지 마시고 고생했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